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뿐인 자식을 결혼시키고 현재 아주 여유롭게 노후를 보내고 있는 70대 여성입니다. 저는 자식이 결혼하면 이것만큼은 꼭 하지 말아야지 다짐했던 게 있었는데 그건 바로 시집살이였습니다. 잘나지도 않은 제 아들과 살아주는 며느리한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이뻐해주고 잘해주려고 했죠. 제가 남편과 결혼해서 사는 동안 시집살이를 참 지겹게도 겪었는데 그래서인지 며느리한테는 그 아픔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결혼하고 그 어떤 간섭도 하지 않고 혼자 생활을 즐기며 살았건만 도리어 제가 며느리 눈치를 보며 살게 되었습니다. 사정상 같이 살게 되었는데 남의 집 귀한 딸을 데려와 고생시킬 수는 없어 어떻게든 잘해주려 했지만 저를 쓸모없는 늙은이 취급을 하고 아직 건강하게 살아있는데도 나중에 물려받게 될 재산이 얼마인지 계산기를 두드리더라고요. 여기에 한술 더 뜨는 제 아들놈까지 정신을 못 차리길래 힘든 일이 있어도 이제 그 어떤 도움도 바라지 말고 알아서 살라고 했습니다.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지만 저는 아들 며느리가 잘못했다고 빌어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제 남은 인생도 정말 소중했으니까요. 저는 3남 2녀 중 막내딸로 자랐습니다. 막내라 그런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았어요. 오빠들과 언니가 있어 든든하기도 했고요. 그러다 22살에 남편을 만나 결혼했는데 처음부터 시댁에 들어가 사느라 시부모님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특히 제가 남편과 결혼하고 나서 아이가 생기지 않자 시어머니는 애를 못 낳는 게 아니냐고 호통을 치기도 하셨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남편이 옆에서 제 편을 들어주고 아껴주다 보니 시집살이를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어서 드디어 저도 엄마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토록 바라던 아들이었죠. 요즘엔 딸을 더 선호하는 세상이지만 그 당시 제가 살던 시댁에서는 아들을 너무나도 바라셨어요. 다행히 건강하게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덕에 따로 나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어찌나 빠른지 아들은 금방 크더군요. 그리고 대학생이 되던 해 저는 남편과 사별을 했습니다. 아들은 대학 졸업 후 평범한 직장인이 되었는데 회사에서 만나는 여자가 생겼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아가씨야? 엄마 궁금하다. 나중에 같이 와서 인사시킬게요. 사진은 없어? 아, 잠시만요. 아들은 자기 여자친구가 회사에서 제일 예쁘다고 했고 사진을 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나이도 어려 보였고 긴 머리에 웃는 얼굴도 참 이뻤죠. 우리 회사 경리부에 있는데 제일 막내예요. 그래. 회사에서는 둘이 너무 티내고 그러지 말고. 당연하죠.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 그리고 진혁이도 아버지가 안 계세요. 그래? 그럼 사별? 아니요, 이혼하셨대요. 그렇구나. 아들이 어린애도 아니고 어련히 알아서 할까 싶어서 저는 더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나이가 30이 훌쩍 넘었을 때 그 아가씨를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어서 와요. 우리 준우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러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나 궁금하네요. 좋은 얘기만 했어요. 아, 참, 이거 받으세요. 저희 엄마가 남의 집에 갈 때는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 했거든요. 우리 준우한테도 얘기했는데 그냥 와도 된다고. 그래도 처음 인사드리는 건데 그러면 안 되죠. 처음 만난 자리에서 아들의 여자친구는 말도 예쁘게 하고 애교도 많아 보였습니다. 아들이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알겠더라고요.
둘이 좋다는데 제가 허락하고 말고 할 것도 없어서 덕담해주고 얼마 뒤 좋은 날로 상견례 날짜를 잡았습니다. 상견례 날 안사돈과 인사를 나눴는데 서로 남편이 없으니 종종 만나서 친구처럼 편하게 지내보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좋다고 했습니다. 저는 자식이 여럿도 아니고 하나뿐이라서 신혼집을 얻는데 지원을 해줬습니다. 아주 크고 좋은 집은 아니었지만 둘이 살기엔 충분했고 나중에 아이가 생기더라도 방이 3개라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둘이 열심히 돈 모아서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라고 했네요. 아들을 결혼시키고 나서 혼자 지내게 되니 처음에는 집이 텅 빈 것 같고 허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는 않았어요. 친구들도 만나고 요가도 시작했고 또 취미로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성인 미술반도 등록해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식을 결혼시키기 전 절대로 아들 며느리 집에 가거나 자주 전화를 하거나 시집살이를 시키는 건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제 인생에 집중하며 살다 보니 전화할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사도 없앴기 때문에 명절이나 제 생일 그리고 어버이날 말고는 볼 일도 없었죠. 명절에도 둘이 약속이 있다고 하면 집에 올 필요 없이 놀러 가라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결혼과 동시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는데 예전부터 사회생활은 맞지 않는다며 전업주부로 산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알아서 하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 며느리가 집에 종일 있음에도 저는 애들 사는 집에 찾아가는 일은 없었어요. 저도 인생을 살아보니 젊을 때 해야 하는 것들이 참 많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아들과 며느리가 저 때문에 해보지 못한 게 생기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1살이라도 젊을 때 일도 열심히 하고 여행도 많이 다니라고 했습니다. 안사돈과는 가끔 문자 정도만 보내는 편이었는데 제가 오히려 연락을 받는 입장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접니다, 사돈. 네, 잘 지내셨어요? 그럼요. 오늘 시간 되시면 나오실래요? 저 백화점 가서 구경이나 할까 하는데. 마침 오늘 시간이 괜찮습니다. 그럼 어디서 볼까요? 그렇게 갑자기 걸려온 안사돈의 전화를 받고 나갔는데 조용조용한 제 성격과 달리 안사돈은 호탕한 성격이라 오히려 좋았습니다. 여기 커피가 정말 맛있어요. 제가 우리 딸하고 자주 왔거든요. 오늘은 제가 커피 살게요. 아이고, 아닙니다. 제가 낼게요. 아니라니까요. 전 그러시면 밥 사시겠어요? 네네, 그럴게요. 안사돈의 추천으로 백화점 내에 있는 커피숍에 갔는데 맛이 좋더라고요. 커피 한잔하며 사람 구경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했는데 안사돈은 쉬지 않고 말을 했습니다. 원래 저는 얘기를 듣는 것도 좋아했기에 크게 불편한 건 없었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식사를 하러 갔는데 식당에서도 안사돈은 말하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너무 커서인지 직원이 따라와서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갈 정도였죠. 아니, 식당에서 내 돈으로 내가 밥 먹으러 왔는데 말도 못하게 하나? 참나. 아무래도 지금 손님이 많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얼른 먹고 일어나시죠. 네, 그럽시다. 차 마시고 밥까지 먹고 나니 금방 오후가 되었는데 안사돈을 만나고 집에 돌아오니 기운이 쏙 빠졌습니다. 흔히 기빨린다는 표현이 있죠. 이날 제가 딱 그렇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보다 활달한 성격에 말도 재미나게 하고 그래서 괜찮았는데 저와는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처음 만나고 나서 그 이후로도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런데 만나면 만날수록 함께 있는 게 불편하게만 느껴지더라고요.
서로 대화 주제도 너무 달랐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도 몇 번 봤습니다. 예를 들면 지하철을 함께 탔는데 빈자리가 좀 멀리 있었어요. 저는 서서 가도 되었고 경로석에 앉아도 되었기에 서 있었는데 안사도는 들고 있던 가방을 빈자리에 던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옆에 앉아있던 사람이 살짝 맞아서 불쾌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아무런 사과도 없이 그냥 앉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신 사과드리고 안사돈과 함께 자리에 앉았는데 지하철 안에서도 여전히 말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점점 안사돈과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운동하고 문화센터 수업 다니느라 바쁘기도 했고요. 아들과 며느리는 결혼식 이후 얼굴을 보기가 힘들었는데 제 생일날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전화만 해줘도 고마웠을 텐데 집에 온다고 하니 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서 와.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그럼. 오는데 차는 안 막혔어? 조금 막혔는데 괜찮았어요. 어머님, 얼른 옷 입으세요. 어? 우리 진영이가 식당 예약했대요. 정말? 어딘데? 일단 가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옷을 입고 집을 나섰는데 아들 차 뒷좌석에 앉아서 보니 아들 며느리가 서로 알콩달콩 잘 지내는 것 같아 보기 좋았습니다. 특히 며느리가 아들한테 정말 말도 예쁘게 하고 챙겨주니 고마웠어요. 이날은 며느리 덕에 좋은 식당 가서 스테이크도 먹고 셋이 사진도 찍고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선물도 받았는데 제가 평소 책을 많이 읽는다고 했더니 애들이 서점에 가서 2권의 책을 사왔더라고요. 어머나, 너무 좋은 선물이다. 고마워. 비싼 선물이 아니라서 죄송해요. 무슨 소리야? 선물이 꼭 비싸야 하나? 난 이 선물 너무 마음에 들어. 진영이가 골랐어요. 그랬어? 잘 읽을게. 제 생일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남편도 함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암튼 저는 이날 아들 며느리와 잊지 못할 생일도 보내고 집에 돌아왔고 그날 이후로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애들의 연락은 없었지만 잘 지내겠지 싶어서 저도 먼저 연락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결혼한 지 1년 만에 집에 들어와 살겠다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 했어요. 아니, 준호야,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자세한 얘기는 이따가 진영이랑 같이 가서 할게요. 아들이 퇴근하고 며느리와 집에 온다고 해서 오후 약속을 다 비우고 집 청소를 좀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8시가 넘은 시간에 집에 왔는데 며느리의 얼굴을 보니 한참을 울다가 온 것 같았습니다. 아니, 준영이 얼굴이 왜 그래? 혹시 둘이 싸웠어?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며느리가 울기 시작하면서 같이 살자고 하더라고요. 뭐? 아니, 집 놔두고 왜 여기서 산다는 거야? 자기가 말씀드려. 빨리. 저 엄마, 저희 살던 집 팔았어요. 팔다니? 돈 쓸 곳이 있어서. 아무리 돈이 필요해도 살던 집을 팔다니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좀 말해보라고 했더니 친정엄마한테 돈이 좀 필요해서 드렸어요. 아니, 안사돈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지금은 다 해결됐어요, 어머님. 장모님이 사기를 당해서 전 재산 날렸는데 그걸 어떻게 가만히 보고만 있어요. 사기를 당해서 재산 날렸다는 얘기는 뉴스에서나 봤는데 이런 일이 며느리 친정에서 일어났다고 하니 기가 막혔습니다. 저희 당장 갈 곳이 없어서 그러는데 여기서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제가 정말 잘하고 살게요. 네?
일단 진정 좀 해. 눈물도 닦고. 며느리가 하도 울어서 말도 잘 못하고 있으니 아들에게 자초지정을 들었는데 장모님이 그동안 모은 돈하고 집 담보대출을 받은 돈을 투자자한테 다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돈을 가지고 도망간 거죠. 뭐라고? 장모님 사시는 집은 어떻게든 지켜야 한다고 해서 저희가 도와드렸어요. 아들의 말에 의하면 안 싸더니 사는 집은 날릴 수 없어서 자기가 살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빚을 갚았다고 했습니다. 좀 황당했습니다. 평수는 작아도 역세권에 브랜드까지 있는 아파트였는데 그걸 팔아서 안 싸던 빚을 갚았다고 하니 기가 찼죠. 애들 사는 집이 팔려서 당장 비워줘야 한다고 하니 어쩌겠어요. 아들 며느리가 당장 갈 곳이 없다고 하니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애들이 집을 팔기 전 다른 방법을 찾았어도 되지 않았나 싶었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고 말해봤자 소용없으니 그냥 말을 아꼈습니다. 홀가분하게 혼자 잘 살고 있다가 아들 며느리가 들어오니 불편한 건 저였습니다. 혹시나 며느리가 저 때문에 불편해하면 어쩌나 싶어 모든 언행을 조심했는데 며느리는 저를 신경 쓰지 않고 편하게 지내더군요. 급한 대로 아들이 쓰던 방을 비웠고 꼭 필요한 살림살이만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도 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방을 꽉 채우고도 짐이 남아서 작은 방 하나를 더 쓰게 됐어요. 혼자 밥 먹는 것보다는 아들 며느리가 있어 좋다 생각했는데 며느리는 제가 편해도 너무 편했나 봅니다. 엄마, 저 다녀올게요. 그래, 운전 조심하고. 그리고 진효이가 어제 잠을 설쳤어요. 아직도 자고 있으니까 깨우지 마세요. 알았어. 자게 둘 테니까 걱정 말고 다녀와. 네, 엄마. 아들이 출근 후 며느리는 자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잠자리가 바뀌니 제대로 잠을 못 잤겠다 싶어서 저는 설거지를 해놓고 메모 한 장 남기고 요가를 하러 나왔습니다. 냉장고에 붙여놓은 메모지에는 진영아, 밥은 밥솥에 있고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꺼내서 먹어. 국도 냄비에 있으니까 데우면 돼. 나 수업 다녀올게. 이렇게 적어놓았는데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가보니 며느리는 계속 자고 있었습니다. 너무 피곤한가 싶어서 깨우려다가 그냥 두었는데 제가 혼자 점심을 먹고 있으니 문을 열고 나오더라고요.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래, 잘 잤어? 배고프지? 이리 와 밥 먹자. 저 입맛이 없어서 안 먹을래요. 안 배고파? 벌써 12시가 넘었는데? 저 원래 아침 잘 안 먹어요. 그러더니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서 TV를 켰습니다. 리모컨으로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다가 볼 게 없네. 어머님, 저 잠깐 슈퍼에 다녀올게요. 그래. 잠옷 차림 위에는 외투만 하나 걸치고 나갔는데 나간 지 10분 만에 들어온 며느리는 양손에 뭔가 가득 들려 있었습니다. 뭘 그렇게 많이 사왔어? 이것저것 먹고 싶은 거 담았더니 좀 많네요. 어머님도 드실래요? 뭘 사왔는데? 그러자 며느리는 식탁 위에 검은 봉지를 올려서 열고는 그 안에서 과자, 젤리, 사탕 등을 꺼냈습니다. 준영아, 이거 사러 다녀온 거야? 네. 그럼 밥 조금만 먹고 과자 먹어, 어? 어머님, 저 입맛 없다니까요. 그럼 마저 식사하세요. 그리고 며느리는 과자를 들고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보기에는 좋지 않았지만 잔소리를 하는 것 같아서 그냥 뒀습니다. 저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 후 문화센터에 갈 준비를 했는데 그때까지 며느리는 계속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이날 저는 수업이 끝나고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저녁 늦게까지 밖에 있었는데 그때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 아들. 엄마 어디세요?
지금 나 밖이야. 친구들하고 있어. 왜? 아니, 저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진영이가 오늘 한 끼도 안 먹었다고 그래서요. 나도 밥 먹으라고 했는데 과자만 먹더라. 지금 배고프다고 하는데 엄마 몇 시에 오세요? 나 이제 일어날 거야. 거기 찌개랑 냉장고에 반찬 있어. 꺼내서 먹어. 알겠어요? 그리고 몇 분 뒤 저는 친구들과 헤어졌고 바로 집으로 향했는데 도착해보니 아들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그래. 저녁은 먹었고? 네, 제가 차렸어요. 그런데 옆에 라면 봉지가 보이더라고요. 밥 차리는 게 귀찮았는지 라면을 끓여 먹었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굳이 말하지 않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춘영이는 어디 있어? 방에 있을걸요? 그 말에 저는 방 앞에 서서 노크를 했습니다. 누구세요? 준영아, 나야. 아, 네, 들어오세요. 밥은 먹었어? 조금 먹었어요. 그래. 집에 있으면 더 안 챙겨 먹게 되니까 귀찮아도 잘 챙겨 먹어. 나랑 같이 먹어도 되고. 네, 그럴게요. 그래, 그럼 쉬어라. 제가 방에 들어가니 며느리는 누워서 핸드폰을 하고 있었는데 구석구석 과자 봉지에 머리카락도 바닥에 잔뜩 있었고 화장대 위도 엉망이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제가 당장 치워주겠다고 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그것도 며느리가 원해서 제가 해주면 모를까 마음대로 손대는 건 아니다 싶었거든요. 이날 씻고 자려고 자리에 누웠는데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집에 있고 아들은 아침 일찍 나가서 일하고 들어왔음에도 밥을 직접 차리고 설거지까지 하는 아들을 보니 이게 맞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며느리 안 좋은 점만 생각하는 저를 보고 저도 영락없는 시어머니구나 라는 생각에 신경 쓰지 말자고 계속 다짐했습니다. 어떻게든 빨리 전세 보증금이라도 마련해서 내보내야지 라는 생각뿐이었어요.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는 게 인생인데 살던 집 팔고 시댁까지 들어오게 되었으니 아들이나 며느리도 분명 많이 힘들 거라 생각해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 좋은 점만 보고 잘 지내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제 생각과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전업주부인 며느리는 제 아들이 벌어온 돈으로 생활을 했는데 월급 통장 관리도 며느리가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돈 관리를 누가 하든 제가 관여할 바가 아니었기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애들은 따로 저축도 하지 않고 버는 족족 다 쓰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함께 살기 전에 울고불고 난리였던 며느리였는데 막상 같이 사니 이것저것 불만도 많았고 저를 식모 취급까지 했습니다. 어머님, 저 이따가 이 옷 입고 나갈 건데 다림질 좀 해주세요. 그래, 가지고 와봐. 여기요. 화장하고 있을 테니까 다 되면 가져다 주세요. 저는 며느리를 딸이라 생각했습니다. 물론 며느리는 며느리지 절대 딸이 될 수 없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살려면 안 좋은 점도 눈 감고 넘어가야 했기에 딸이다 생각하고 지내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저에게 이런저런 부탁을 할 때도 딸이다 생각하고 불만 없이 해줬습니다. 진영아, 다 했다. 여기 둘까? 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어머님 저 커피 한 잔 타주세요. 그래, 알았어. 며느리는 화장대에 앉아서 화장만 30분을 넘게 하고 있었는데 어딜 가길래 저렇게 예쁘게 꾸미나 싶어 물어봤어요. 아, 저 친정에 가려고요. 시댁 들어와 살고 친정에 통 안 가봐서 엄마가 보고 싶기도 하고요. 그래, 안 싸둔 도 네가 얼마나 보고 싶겠어. 그런데 지금 충분히 예뻐. 화장 그만하고 얼른 가봐. 그래요? 그래. 그리고 저는 집에서 사돈 때까지 대중교통으로는 여러 번 갈아타야 해서 며느리가 힘들까봐 택시 타고 가라고 돈을 좀 줬습니다. 택시비에
올 때도 타고 오고. 감사합니다. 저 그럼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며느리까지 나가고 나니 청소가 시급했습니다. 되도록 애들 생활하는 방은 열어보지 않고 지냈는데 슬쩍 문을 열어서 보니까 화장대도 난리가 났고 방바닥도 지저분했습니다. 손을 대면 혹시나 기분 나쁠 것 같아서 그냥 두려고 했는데 쓰레기만 좀 치우자 싶어서 방바닥을 치웠습니다. 다른 물건에는 손대지 않았고요. 그리고 거실이랑 소파, 주방까지 청소하고 나니 힘이 다 빠졌습니다. 확실히 혼자 살 때와 달라도 너무 다르더군요. 아들하고 둘이 살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말이죠. 암튼 저도 수업이 있어서 청소를 마치고 외출했는데 이날은 아들 며느리가 아주 늦게나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방에 누워있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가봤습니다. 이제 오는 거야? 네, 진영이가 데리러 오라고 해서요. 그래, 잘했다. 아직 안 주무셨어요? 10시가 넘었는데. 자다 깼어. 그럼 얼른 씻고 자. 네, 주무세요. 그런데 제가 방에 들어와서 누우려고 하는데 며느리가 노크도 없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깜짝이야. 그래, 왜? 혹시 제 방 치우신 거예요? 그게 바닥에 쓰레기만 좀 치웠어. 앞으로는 저희 없을 때 방에 몰래 들어와서 손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알았다. 미안하다. 며느리는 방문을 닫고 나가면서 혼잣말로 궁시렁거렸는데 뭐라고 하는지 정확히 들리지는 않았지만 짜증난다는 말은 들렸습니다. 청소를 해주고도 욕을 먹으니 앞으로는 절대로 애들 없을 때 방문을 열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때가 되어 돌아오니 상관없었는데 문제는 며느리였습니다. 약속이 없으면 집에만 있는 며느리라서 제가 오히려 며느리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 며느리 입장에서 기분 나쁘게 느껴질 수 있다 보니 뭐든 조심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옆에 있든 말든 정말 편하게 생활했습니다. 같이 TV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발톱깎이를 가져와서는 거실 테이블에 발을 올리고 발톱을 깎더라고요. 거기까진 좋았습니다. 그런데 뒤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진영아, 이거 치워야지. 바닥에도 발톱이 다 떨어졌다. 네, 좀 이따가 치울게요. 며느리는 제가 말하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소파에 기대에 누워서는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슬쩍 보니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진영아, 이거 치우고 핸드폰 하면 어때? 네? 네. 그제야 며느리는 하기 싫은 티를 팍팍 내며 발톱을 치웠고 저를 한번 흘겨보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날 저는 수업이 없어서 종일 집에 있었는데 며느리는 방에 들어가고 나서 나오질 않더라고요. 점심때가 되어 같이 먹으려고 노크를 하고 물었는데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자나 싶어 문을 열려고 하니 방문이 잠겼더라고요. 안에서 잠근 건가 싶었는데 그때 며느리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니, 너 언제 나갔었어? 좀 전에요? 그런데 어머님, 또 저희 방 들어가려고 거기 서 계신 거예요? 불러도 답이 없길래. 그러자 며느리는 주머니에서 열쇠 하나를 꺼내더니 어머님이 저번처럼 저 없을 때 방문 열고 들어가실까봐 잠그고 나갔다 왔어요. 앞으로 용건 있으시면 전화로 하세요. 저는 며느리의 말에 좀 황당했습니다. 한 집에 살면서 전화를 하라니 이건 좀 아니다 싶었어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한 소리 했죠. 저기 진영아, 우리가 벌써 한 집에 산 지 1년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사는 건 좀 아니다 싶다. 뭐가요? 아들 출근하는데 네가 아침잠이 많아서 나와보지는 않는 거 나 이해한다.
우리가 생활 패턴이 다르니까 아침이고 점심이고 같이 못 먹는 것도 이해하고. 그런데 좋든 싫든 같이 살게 됐으면 너도 네가 쓰는 방은 청소하고 살아야지. 그리고 내가 방에 들어가는 것조차 싫다고 하는 건 나도 기분이 좀 그렇다. 네 물건에 일부러 손대는 것도 아닌데 열쇠로 잠그고 다니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어머님이 방에 안 들어오면 다 해결되는 문제잖아요. 애초에 행동을 똑바로 하셨으면 제가 열쇠 가지고 다니면서 외출할 때마다 문 잠그고 다니겠어요? 며느리가 정말 제 친딸이었어도 다 큰 성인이라 딸 눈치를 보며 살았겠지만 며느리라서 말 한마디 한마디 내뱉는 게 조심스러웠습니다. 살던 집까지 팔았다는데 저도 사람이라 아무리 자식이지만 아들이 그때는 미웠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며느리가 너무 서럽게 울었고 같이 살게 해달라고 하는 말에 그 모습이 너무 짠했어요. 그런데 같이 살기 시작한 이후로 며느리의 태도는 달라졌는데 대놓고 저를 부려먹기 시작하더군요. 한 번은 세탁소에 드라이를 맡겨야 한다면서 그 옷을 저에게 줬습니다. 어머님, 저 지금 할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 옷 좀 세탁소에 맡겨주세요. 꼭 드라이 해달라고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시면 저 국수가 먹고 싶은데 해주실래요? 그래, 어려운 것도 아닌데 해주마. 네, 그럼 다녀오세요.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해줬습니다. 세탁소에 들러 옷을 맡기고 슈퍼에 가서 소면을 하나 사왔죠. 그리고 국수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저와 같이 먹는 건 원하지 않았어요. 진영아, 국수 다 됐어. 얼른 나와 먹자. 그러자 며느리는 방문을 열고 얼굴만 내민 채 어머니, 저 방에서 먹고 싶어요. 갖다 주세요. 아니 왜? 나와서 같이 먹자, 응? 전 방에서 먹을래요. 나오기 싫다는데 억지로 나오라고 할 수도 없어서 저는 쟁반 위에 국수를 올리고 물컵에 김치에 이것저것 담아서 방으로 가져다 줬습니다. 문 앞에서 며느리가 받아 들어갔는데 잠깐 열린 문틈으로 보니까 여전히 방은 지저분했습니다. 속이 터지더라고요. 아들 출근하고 없을 때 방이라도 좀 치웠으면 싶었습니다. 꼭 제 아들내미라서가 아니라 누구든 회사에서 일하고 집에 왔는데 집이 깨끗하면 기분 좋은 거잖아요. 아들은 방이 저런데도 아무 말 없이 거기서 자고 생활하는 것 같았는데 착한 건지 바보 같은 건지 할 말도 못하고 사는 걸 보니 제 속만 타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며느리가 싸웠습니다. 아들이 퇴근하고 방에 들어가서 얼마 되지 않아 큰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처음에는 모른 척 했어요. 살다 보면 부부가 싸울 수도 있는 거니까 저러다 또 화해하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방에서 나오더니 현관문을 쾅 닫고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며느리 기분이야 대충 짐작이 가서 아들을 쫓아나갔는데 단지 내 흡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아니 너 담배 끊었다며? 엄마 왜 나오셨어요? 담배는 아주 가끔 펴요. 그런데 왜 싸웠어? 아들은 한숨만 쉬었습니다. 더 물어봐도 말해줄 것 같지 않아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 아들이 이러더라고요. 엄마, 그게 사기가 아니라 도박 빚이었대요. 뭐? 장모님 빚이 사기당해서 생긴 게 아니라 도박을 해서 생긴 빚이었다고요. 뭐야? 아들도 전혀 몰랐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사기당해서 생긴 빚이라고 해서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아들이 어떻게 알게 됐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안 싸더니 도박을 했는데 처음에는 가진 돈으로 하다가 살던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그 돈으로 계속 도박을 했다고 했습니다. 빚이 처음에는 얼마 되지 않아서 아들 월급 통장을 관리하는 며느리가 말도 없이 그 돈에 손을 댄 거죠. 안 싸도는 빚이 생길 때마다 자기 딸이 갚아주니 도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도박을 하러 다닌 것 같았습니다. 구멍난 항아리에 아무리 물을 채우면 뭐합니까? 줄줄 새고 있는데. 안 싸더니 집 담보대출로 받은 돈까지 다 쓰고 나니 당장 대출금 갚기가 빠듯해졌고 연체가 되기 시작하자 며느리가 아들이 모아둔 돈을 몰래 친정에 갖다 주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안 싸더는 대출금 말고도 도박하면서 주변 지인에게 돈도 많이 빌렸다고 했습니다. 그걸 다 갚으려니 아들 통장에 있는 돈으로 부족했을 거고 급기야 살던 집까지 담보로 해서 돈을 대출받아 안 싸던의 빚을 갚아준 거라고 했습니다. 대출 없이 결혼 생활 시작하라고 다른 건 몰라도 집만큼은 온전히 제가 해주고 싶어서 마련해준 집이었는데 그걸 사돈의 도박비 때문에 팔았다고 하니 기가 막혔습니다. 아들 며느리도 큰 금액을 대출받아 매달 이자만 내게도 빠듯했으니 그냥 팔고 제가 사는 집으로 들어온 거고요. 집을 팔고 나서 돈이 좀 남았다고 했는데 그 돈도 며느리가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돈 관리까지 제가 관여할 수 없다 보니 답답하기만 했는데요. 넌 그럼 월급 받아서 진영이한테 다 주는 거야? 네, 그냥 제 월급 통장이 진영이한테 있어요. 차라리 이제라도 네가 월급 관리하고 생활비를 따로 주는 건 어때? 그게 처음부터 그랬어야 했는데 그러자고 했더니 난리네요. 다들 이렇게 산다고 하면서. 그럼 너희 언제까지 여기서 이러고 살 건데? 어떻게든 다시 나가서 살 생각을 해야지. 당장 집은 못 사더라도 전세 정도는 알아봐야 하지 않아? 전세 보증금 마련할 때까지 어떻게든 돈 모아. 응? 진영이랑 얘기해 볼게요. 그리고 안 싸도는 이제 도박 안 하는 거 맞니? 진영이 말로는 그렇대요. 도박 안 하는 조건으로 돈 해드린 거라고 했거든요. 아들의 말을 듣고 다시 집으로 들어왔는데 짜증이 났습니다. 제가 아들 엄마라서가 아니라 자식을 둔 엄마로서 결혼해서 저러고 사는 게 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방에 들어가려다가 방문을 열고 며느리한테 한 소리 했습니다. 진영아. 네? 준우한테 얘기 대충 들었다. 네. 너도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악자까지 돈 모아서 전세라도 집 얻을 생각해. 우리 준우가 벌어오는 돈 말이다. 내가 말 안 해도 네가 알아서 잘 관리하겠지만. 어머님, 그건 저나 준우 씨가 알아서 할 문제 같은데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간섭받는 것 같아서 불쾌하네요. 뭐? 저 혹시 시집살이 시키려고 그러세요? 왜 자꾸 저희 일에 관여를 하시는 거예요? 준우 씨도 가만히 있는데 이건 아니죠. 월급 관리도 제가 어련히 알아서 잘할까. 그걸 왜 어머님이 신경을 쓰세요? 제가 이런 말을 들을까 봐 그동안 조심스러웠던 겁니다. 이제껏 며느리가 뭐라고 살든 신경 쓰지 않고 살았는데 참다가 한 소리 한 걸 가지고 저렇게 나오니 저도 더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 알았다. 알아서 해라. 저는 이 말을 하고는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들의 말에 저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엄마, 저 출근해요. 그래, 잘 다녀와. 그리고 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뭔데? 우리 진영이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저한테는 엄마지만 우리 진영이한테는 엄마가 시어머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어제도 저 잠깐 나가 있는 사이에 진영이한테 뭐라고 하셨다면서요? 쟤 밤새 울었어요. 쟤도 하느라고 한다는데 엄마 성에 안 쳐더라도 너무 잔소리하고 그러지 마세요. 부탁 좀 드릴게요. 아들이 저렇게 말하고 출근하니 기분이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생각해서 한 말이었는데 역시나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저 시어머니일 뿐이었습니다. 건드리지 말고 그냥 두라는 아들 말에 저는 혼자 아침을 차려 먹고 외출을 했습니다. 이날은 수업도 여러 개여서 바쁜 날이었거든요. 그리고 며느리가 저 때문에 불편할까 싶어서 일부러 마트에 들러 장도 보고
카페 가서 커피도 한 잔 마시고 늦게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보니 개수대에 그릇이 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챙겨 먹었나 싶었습니다. 저는 대충 밖에서 저녁도 먹고 들어와서 일찍 자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퇴근 후 방으로 와서는 이러더군요. 아들 왔어? 씻느라 들어온 것도 몰랐네. 피곤할 텐데 얼른 가서 쉬어. 엄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오늘 종일 진영이한테 밥 한 번 안 차려줬다고 하던데. 뭐? 진영이는 원래 아침을 잘 안 먹어. 늦게까지 자다가 점심때 일어난다고. 그럼 점심이라도 차려주셨어야죠. 오늘 나도 수업이 있어서 일찍 나갔어. 암튼 진영이 지금 배고프다고 라면 먹고 싶다고 하니까 엄마가 좀 끓여주세요. 저 지금 씻어야 해요. 너무 기가 막혀서 저는 아들에게 직접 끓여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루가 너무 고되어 눕자마자 잠이 들었는데 거실에서 TV 소리가 크게 들리더라고요. 애들이 TV를 보고 안 끄고 들어갔나 싶어서 나가보려고 했는데 그때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TV 소리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았지만 그래도 무슨 얘기인지 대충 들리긴 했어요. 저는 안방문을 조금 열어두고는 귀를 가까이 대고 들어봤습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잘 수도 있었지만 제 얘기가 나오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자기야, 우리 꼭 나가서 살아야 해? 우리 엄마랑 사는 거 자기 불편하잖아. 그렇긴 한데 우리가 어느 세월에 돈 모아서 전세를 구해. 요즘 전세도 구하기 힘든데. 그러지 말고 우리 여기서 계속 살자. 어? 주변에 마트도 가깝고 지하철도 가깝고 살기 좋은 것 같아. 어머님만 빼면. 그래도 여기가 엄마 집인데 엄마를 내보낼 수도 없잖아. 우리가 나가는 게 맞지. 어머님한테 재산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집 하나 또 못 해주시나? 이미 집 하나 사주셨는데 또 사달라고 하긴 좀 그렇지. 그런데 결국 이 집도 우리 집이 될 건데 조금만 참자. 어머님 보험은? 엄마 보험은 왜? 돌아가시면 보험금 나오는 거 있어? 종신보험 이런 거. 아니면 지병은 없으셔? 지병 있으시면 보험금 많이 나올 텐데. 글쎄 그걸 모르겠네. 내가 한번 슬쩍 여쭤볼게. 둘이 대화하는 걸 듣다가 뒷목 잡을 뻔했습니다. 제 나이가 많긴 했지만 아직 어디 아픈 것도 없었고 지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데 집은 물론 제 보험금까지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며느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제 아들까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 충격이 정말 컸습니다. 저는 방문을 조용히 닫고는 혼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식이 하나뿐이라 애지중지 키운 건 맞지만 남편이 죽기 전까지 엄하게 키워서 버릇없게 자랐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와 결혼 후 유독 며느리 편만 들길래 그것 가지고도 뭐라고 하진 않았어요. 어차피 인생은 배우자와 평생 살아가야 하니까 둘만 잘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니죠. 제가 죽을 병에 걸린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제 재산을 탐내고 있다는 건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평소대로 일어나서 아들에게 아침을 차려줬습니다. 저는 이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표정 관리가 잘 되지 않았어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얼른 먹고 출근해. 네. 다 먹었어요. 그리고 진영이는 그래, 늦게까지 자는 거 나도 아니까 그냥 둘게. 됐지? 네. 그럼 저 출근할게요. 아들이 출근 후 저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웬일로 며느리가 방에서 나오더라고요.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래. 저 배고파요. 배고프면 밥 먹어. 밥을 주셔야 먹죠. 수저도 주세요. 넌 손이 없니? 저기 밥솥에서 밥 퍼서 먹어. 수저통에 수저도 있으니 꺼내고. 제 말에 며느리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지난밤 아들과 며느리가 나눈 대화에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해야 하나
저도 고민이 많았는데 마침 며느리가 한 말에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바로 결심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 물이요. 물 좀 주세요. 갖다 먹어라. 대체 왜 이러세요? 평소엔 제가 말 안 해도 알아서 물 주시고 하시더니? 저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정말 제 딸이었다면 정신을 차릴 때까지 때려줬을 겁니다. 겨우 참고 밥을 먹고 있는데 며느리가 정수기에서 물을 받아 다시 자리에 앉더니 기막힌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이러시는 거 노후에 도움 하나도 안 된다는 거 모르시나 봐요? 뭐? 주변에 친구 없으세요? 요즘 며느리한테 이렇게 하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며느리한테 버림받아요. 뭐야? 잘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 저나 준호 씨가 어머님하고 같이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죠. 아, 입맛 없어. 그러더니 며느리는 먹다 남은 밥을 그대로 두고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쫓아 들어가서 버릇없는 며느리의 뺨이라도 때려주고 싶었지만 그럴 필요는 없었습니다. 제가 그러지 않아도 어차피 둘은 후회하고 제 앞에서 잘못했다고 해야 했으니까요. 정신 못 차리고 자기 와이프한테 잡혀 사는 아들놈이나 시어머니한테 함부로 하는 며느리나 똑같았습니다. 제가 시어머니 노릇을 한 것도 아니고 대접받고 싶다고 한 것도 아니지만 선 넘는 행동을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와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평소대로 퇴근한 아들의 인사를 받아주고 다음날 아침에도 출근하는 아들을 배웅해 줬어요. 아들이 출근하고 나서 며느리는 여전히 방에서 자고 있었는데요. 그러거나 말거나 집에는 건장한 체격의 남성 2명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전날 전화한 곳은 가구점을 운영하는 지인이었는데 제가 사정을 얘기하니 제 부탁을 흔쾌히 들어주셨습니다. 이런 부탁이라면 당연히 해야죠. 마침 내일 가구 배송도 없어서 트럭 쉬거든요. 몇 시쯤 가면 될까요? 아침 9시 반까지 와주세요. 네, 그런데 잘하셨어요. 네? 그런 결정이 쉽지 않으셨을 텐데 참 잘하셨다고요. 그럼 내일 아침에 직원들 보내겠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가구 사장님과 친한 사이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제 부탁을 바로 들어주더라고요.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더는 한 집에서 보고 싶지 않아 내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살림살이를 다 빼려고 제일 큰 트럭을 한 대 불렀습니다. 거실에 있는 짐부터 빼면 될까요? 아니요. 이건 그대로 두시고 저쪽 작은 방이랑 여기 방에 있는 물건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저는 작은 방에 짐처럼 쌓여있던 서랍장과 잡동사니들을 일단 빼라고 했고 그 다음은 며느리가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서 가구를 다 빼라고 했습니다. 저 사모님, 네? 안에 사람이 있는데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가구 빼세요. 그래도 왔다 갔다 하면 다칠 수도 있고. 아마 알아서 일어날 거예요. 직원들은 제 말에 며느리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입구 쪽에 있는 화장대부터 정리하고 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에 며느리가 잠에서 깨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누구세요? 어머님, 어머님! 왜 그러냐? 이 사람들 다 뭐예요? 내가 짐 빼라고 했다. 너네 오늘부터 나가라. 네? 저것도 뺄까요? 아니요. 그냥 두세요. 가지고 나간 짐도 다시 원래대로 해놓으세요. 하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방에 물건 하나 남기지 말고 다 빼주세요. 어머니! 대체 왜 이러세요? 제 말 안 들리세요? 제가 대꾸를 하지 않자 며느리는 아들에게 전화를 하더군요. 전화를 받은 아들은 곧장 집으로 왔는데 아니, 이게 다 뭐야? 짐 다 어디 갔어? 몰라. 어머님이 마음대로 우리 짐을 갖다 버렸어. 어떻게 자기야? 엄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까 진영이한테도 말했는데
당장 나가. 엄마, 우리가 갈 곳이 어디 있다고? 나 아직 안 죽었다. 아픈 곳도 없고 건강하다고. 그런데 내가 빨리 죽길 바랬냐? 내가 죽으면 이 집도 내 보험도 내가 모은 돈까지 다 가져갈 수 있으니까.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 지난밤에 하는 얘기 다 들었다. 아들, 너는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엄마, 그거는 그냥 진영이랑 농담을... 농담? 어떤 놈이 자기 엄마를 두고 그런 농담을 해? 니네 같은 자식 필요 없으니까 당장 나가. 저희 보고 어디로 가라고요? 그런데 그때 며느리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고 전화를 한 사람은 안사돈이었습니다. 제가 짐을 보낸 곳은 사돈댁이었어요. 엄마 뭐라고? 알았어, 일단 끊어봐. 어머니, 왜 말도 없이 저희 짐을 춘정에 보내셨어요? 그럼 정말 버릴 걸 그랬나? 빨리 나가. 너네도 아까 그 짐처럼 사람 써서 내보내야 하냐? 그러자 아들은 무릎을 꿇고는 잘못됐다고 하는데 며느리도 마지못해 아들 옆에 앉아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딱 봐도 진심이 아닌 게 느껴졌어요. 저는 크게 호통을 치고는 당장 나가라고 하고 쫓아냈습니다. 아들이 사내 대출이 조금 있었고 며느리는 카드론인가 뭔가 대출받은 게 있다고 해서 제가 그것도 갚아주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없는 일로 하자고 했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고 살자고 했습니다. 이날 저녁 안사돈이 집으로 찾아왔는데요. 아니 사돈, 대체 왜 그러세요? 이건 경우가 아니죠. 자식이 힘들다는데 부모로서 그것도 못 도와주세요? 무슨 경우요? 저는 할 만큼 했습니다. 하긴 뭐래요. 제가 다 들었어요. 제 딸한테 시집살이 시킨 거 제가 모르는 줄 알아요? 밥해라 빨래해라 다 시켰다면서요. 딸 자식 교육이 엉망이네요. 없는 사실까지 지어낸 거 보면요. 뭐라고요? 시집살이 시킨 적 없습니다. 제가 며느리 눈치 보며 살았죠. 시키는 거 다 하고 살았다고요. 그리고 안사돈은 염치라는 게 없는 사람입니까? 본인 도박으로 생긴 빚을 제 아들이 갚아줬는데 무슨 생각으로 저를 찾아왔어요? 제 아들이 힘들게 번 돈으로 그쪽 빚 갚아주는 건 그건 경우에 맞습니까? 그것도 모자라 애들 잘 살라고 제가 해준 집도 다 팔아먹고 아무것도 없이 이 집에서 같이 살게 해달라고 하길래 들어줬는데 제가 어디까지 봐줘야 합니까? 당장 나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저한테 찾아와서 부탁하지 마시고 그렇게 안쓰럽고 딱하면 데리고 사세요. 그날 안사돈은 제 말에 아무 말도 못하고 쪽팔린 얼굴을 하고는 돌아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잘못됐다고 전화에 문자까지 보냈지만 저는 받아주지 않았어요. 괘씸해서 앞으로도 절대 받아주는 일은 없을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제 노후 생활을 즐기며 살 생각입니다. 지금도 하고 싶은 거 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고요. 한때는 아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했는데 안사돈이 여전히 도박을 하며 빚을 진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더는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인생을 선택한 건 아들이니까 고생 좀 더 해봐야 정신을 차리겠다 싶습니다. 저는 남은 인생을 즐겁게 잘 살 테니 응원 많이 해주시고 사연은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